자, 똑똑한 이상한 꿈틀대는 뉴미디어 우리 예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뉴 미디어가 상대적 최근에 나타났지만 저는 그 최근이 됐을 때도 저는 이미 태어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핸드폰 개념이 있었으니까, 좀 그런 변화 같은 거를 인지를 크게는 못하거든요. 음, 핸드폰이 확실히 디벨롭 된 건 알겠는데, 음, 근데 이 뭐 전체적인 미디어의 이런 변화 이런 걸 크게 느끼지 못했으니까. 근데 음, 선생님은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부터 이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서 그게 약간 느낌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책으로만 배웠습니다. 실물은 못 보고, 음, 실물은 못 보고 컴퓨터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그 뭐라 그러지? 그, 어쨌든 그림으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 순서도 같은 거를 배우는 어떤 그런 거였고,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를 해서 그 한글 타자 치는 게 그, 저기였어. 학점 따는 거였어. 한글 타자만 음, 잘 치면 학점을 줬었어. 아, 지금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 거를, 7살짜리도 하는 거를 대학생들이 그걸 하고 있으면서, 와, 엄청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막 이럴 수 있냐. 뭐 이렇게, 뭐, 그때 이제 이른바 텍스트 기반이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텔레비전 세대였는데, 선생님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선생님네 집이, 그 선생님 동네에서 텔레비전이 그두 번째인가, 뭐 이렇게 산 그런 집. 음, 다른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없어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뭐 있는 집을 이렇게 보러 온다던가 아니면 전화기 같은 경우도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는 게 아니어서 뭐 마을 이장님이 방송으로 누구 전화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달려가서 전화를 음, 기다렸다 받는다던가 뭐 그런 개념이 어렸을 때 잠깐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전화가 보급되고 텔레비전도 집집마다 있다가 선생님이 한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나? 중학생 정도 됐나? 그때 이제 컬러 텔레비전. 음, 그때는 이제 흑백 텔레비전에다가 컬러 텔레비전으로 바뀌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방송도 그 당시에는, 뭐, KBS, MBC, 그 SBS도 없었고, KBS하고 MBC하고 아마 두 개였던 것 같아. 방송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채널이 이제 몇 개 없었어. 채널이 몇 개 없었는데, 지금 보면 뭐 채널이 뭐, 100개도 넘게 막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채널이 많아졌으면 볼 것도 많아야 되는데 왜 채널을 계속 아, 돌리겠다고 하는 그 풍요 속의 빈곤. 오히려 옛날에 그냥 이렇게 봤던 거에서 제일 크게 느끼는 변화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같은 걸 봤기 때문에 그 공감대 할 얘기가 많았어. 다 같이 그냥 개콘으로 대동단결 뭐 이런 식으로 무한도전으로 음, 대동단결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쉬웠고 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수업하기도 쉬웠어. 왜 어떤 거 예를 들어주면 애들이 다 아니까 예를 들어주기가 쉬운 거야. 근데 드라마를 예를 들면 뭐 이런다던가.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파편화돼 가지고 각자 철저히 이제 개인 미디어라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뭐 보는 거 그런 차이들 그래서 어, 며칠 전에 선생님이 그 저기 뭐야 선생님도 이제 무한도전 알아 요즘? 네.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즐겨봤어 가지고 거기 그 김태호 PD라는 분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본방사수 그 당시에 이제 그 토요일 날 6시 반이었나 그때 본방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재방송을 또 이제 그 언제 할지 몰라서 그런지 아예 못 보는 거야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이제 꼭 본방사수는 굉장히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보기 때문에 이른바 그 옛날에는 없었던 뭐, 몰아보기? 음, 몰아보기하고 그 한 번에 전부 다 다운받아갖고 막 2박 3일 동안 막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 연휴나 이런 때 1회부터 막 15회, 20회 쫙 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트렌드로 나온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종이신문의 몰락.
네. 쌤 어렸을 때는 종이신문을 많이 봤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주가 사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양집에서 뭐 15층까지 있으면 30집이 살잖아. 그럼 그중에 거의 한 20집 정도 이상은 신문을 봤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신문 배달부가 이제 새벽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신문을 배달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아마 신문 보는 집도 있긴 있지만 종이 신문 보는 집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른바 포털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그 신문 기사를 소비하는. 근데 요즘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요즘에 사람들이 포털에서 음, 신문 기사를 안 보고 SNS에서 그냥 이렇게 기사를 아, 뭐 하는 거를 보거나 SNS 수집을 통해서 듣는 걸로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영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정도. 네. 원래 예전에 SNS는 약간 개인적인 이런 것만 공유하는 데였어요? SNS는 없었지. 아예 SNS 그러면 그게 그 SNS가 처음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주로 했었죠. 그런 계정들에서. 뭐, 그런 건 아닌데, 쌤님이 기억하는 SNS 처음은 트위터? 지금 음, X로, 그 140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SNS, 그다음 뭐, 카톡 뭐 이런 것들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카톡 같은 경우는 그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일상을 나누는 정도였거든. 근데 이제 SNS 같은 경우는 그 내가 꼭 아는 사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카톡은 대부분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하고 카톡을 통해서 친구를 맺지 모르는 사람하고 친구를 맺진 않거든. 근데 이제 지금 트위터 X는 내가 현실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거기서 이제 그 소통을 하는 거지. 그런 음, 점들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일상을 다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사업용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용으로 쓰이고 있고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 수행 같은 경우 이제 시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의견을 나누거나 그런 용도로 더 많이 이제 소비했던 그런 음, 부분 아니면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거, 소식을 전달하는 거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트위터였다가 트위터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지금 인스타그램 쪽으로 이제 지금 완전히 넘어가서 페이스북은 별로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이른바 노땅들, 음,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남아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쪽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또 그것도 또 인스타그램도 아니고 뭐, 틱톡 쪽으로 더 음, 오히려 청소년들 뭐 이쪽은 또 틱톡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틱톡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수혜님은 인스타그램은 어느 정도 알긴 하겠는데 잘 모르겠고 틱톡은 아예 해본 적도 없고 틱톡은 전혀 적응이 안 돼 사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소비되는 건가라 그래서 근데 틱톡으로 난 단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춤이나 이런 것만 이렇게 저기 한다는 거 들었거든 알았거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틱톡을 통해서 그것도 저기를 한다면서 무슨 소식을 전한다면서 서로가 그래요? 좀 모르겠어요. 그냥 영상 올리고 이런 건 줄만 그래, 그래. 알아서.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변한 부분이 있다고. 음, 그럼 두 번째로 3부에 보면 뉴 미디어가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크게 사이버 폭력하고 가짜 뉴스 그리고 노모포비아, 미디어 중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짜 뉴스가 일단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단 가짜 뉴스는 되게 나도 모르게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판별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사이버 폭력은 이게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이걸 신고하면 이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중독도 이건 나의 의지 문제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가짜 뉴스는 나의 노력만으로 인해서 내가 판별하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는 가짜 뉴스가 가장 어, 좀
위험한 것이라고 봅니다. 서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이버 폭력이나 뉴 미디어 같은 중독 현상 같은 경우는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한정돼 있고 개별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비해서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파장을 끼칠 수 있고 또 상당히 좀 이렇게 뭐야 어쨌든 크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가짜 뉴스가 좀 더 영향력이 크지 않나, 파급력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에 가짜 뉴스가 상당히 이렇게 만들기도 쉬워지고 AI 뭐 그런 기술, 합성 기술 이런 것들이 워낙 그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조차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비용을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기 때문에 저 역시 가짜 뉴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얘기에 이어서 가짜뉴스 마지막 페이지 127쪽에 보면은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의견에 반해서 가짜 뉴스를 법으로 규제하면 가짜 뉴스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제한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두 쪽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본인의 생각과 맞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그렇다 해도 가짜 뉴스는 처벌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되어야 일단 이 가짜 뉴스 자체가 발생되는 일이 좀 더 적어질 테고 어 그리고 가짜 뉴스를 선포한 건 잘못된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방치하는 그러니까 방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주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짜를 누가 판별하느냐가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인데 가짜가 너 가짜야. 진짜 보고 음, 너가 가짜야. 그래서 옛날 그 이야기들 중에 그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제목이 그 인고집전? 인가라는 그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있었어. 그 못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가짜인 사람이 오히려 진짜가 돼버리고 진짜인 사람이 내 음, 쫓겨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뭐 이제 그걸 자기가 진짜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그 가짜가 진짜라는 것들에서 이렇게 구별을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예주 이야기의 전제는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라면 뭐 그 부분이 갖고 있는 효과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가짜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던가 또는 가짜를 유포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판별할 음,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그럼 오히려 진짜가 진짜한테 가짜 뉴스라는 굴레를 씌워서 그거를 그 사람을 처벌해 버리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여기 측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더 제일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트럼프 미국의 그 이번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트럼프가 맨날 트럼프가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우리가 유수한 언론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가짜 뉴스로 걔들이 퍼뜨린다. 라고 트럼프는 맨날 그 신문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신문이 가짜 뉴스라고 돼. 반면에 음, 당연히 그 신문에서는 누가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한다.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럼 진실이 뭐냐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MBC를 둘러싸고. 지금 MBC를 둘러싸고 현 정부.
현 정부에서 네. MBC가 삐뚤어진 보도를 하고 있다. 거짓 왜곡된 음, 보도를 하고 있어서 MBC를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 근데 야당 쪽에서는 MBC가 지금 공정방송을 하고 있고 그 MBC를 망가뜨리려고 현 정부가 탄압하려고 지금 법도 바꾸고 막 그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MBC를 지켜내야 음, 된다고 생각.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정파적 이해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사람들이 모두 동의.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가짜 뉴스임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명확하게. 그 서로 이렇게 주장이 엇갈렸을 경우에 그럼 오히려 가짜 뉴스라는 덜미를 씌워서 어? 그래서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는 마음에 안 드는 걸 제거하는 걸로 악용할 수 있지 않는 건가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제 이른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들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한쪽에서 이게 가짜뉴스 또 다른 쪽에서 이게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공론화 시켜서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각자 개개인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책의 어떤 주장인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또 이제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진짜와 가짜를 들었을 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들이 있냐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이 받는 어떤 그런 일들이고 또 이미 가짜뉴스에 의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그, 봤을 경우에 그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 특권이 있는 거 혹시 알아? 면책 특권. 면책 특권. 국회의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권리가 있어. 하나가 불체포 특권, 또 하나가 면책 특권. 들어봤어? 요 사회 시간에 그 정치 영역에서 배워야 되는 그 부분들인데, 이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권리들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권리인데, 요거를 지금 없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음, 불체포 특권은 뭐냐면 국회 회기 중에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에 국회의원들이 현행범, 도둑질하다 딱 잡혔어, 딱 걸렸어. 그럼 그때는 이제 체포가 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는 거야. 그가 음,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런 법을 정해놨느냐? 현재 이런 거야. 현재 우리가 여대 야수, 여대 야수가 뭐야? 여대 야수. 음, 여당이 네. 지금 여수해야 되구나. 여당이 소수고, 야당이 음, 다수고. 여당, 네. 야당은 뭐야? 여당 뭐, 야당은 뭐. 야당이 음, 지금 집권 안 하는 당이고, 그렇지. 여당은 여당. 대통령을 배출한 당. 야당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 근데 이제 여당이 1당이 아닌 거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당이 국민의힘인데 제2당이야. 네. 야당이 더불어민주인데 거기가 제1당이에요. 그다음에 그 국회는 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 행정 권력은 국민의힘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 속에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는데 국회에서 법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또 안 해주잖아, 잘. 그럼 대통령이 검찰권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모여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 그러면 이제 음, 국회의원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리면 여당 수가 더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들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 그러고 나서 야당 그 체포했던 사람들한테 알고 봤더니 너네 죄가 없네? 풀어줄게 하고 풀어줘. 그럼 법은 통과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다른 독재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음, 국회의원들에게 뭘 주는 거야? 불체포 특권을 주는 거야.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이냐면 방탄국회라고 들어봤어. 방탄국회요. 방탄국회. 그러니까 회기 중에 국회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는 체포하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 실제로. 근데 나 지금 국회 회기 중이니까 나 뭐하면 안 된다? 체포하면 안 된다. 하고 체포가 안 돼. 그 회기가 끝났으면 체포되잖아. 근데 바로 또 회의를 또 열어.
음, 계속 그 체포를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처벌받지 않는 거야.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방탄국회.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하는 거야? 그러한 그 불체포특권을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의 보호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 한다고 그러고 체포 불체포특권을 없앤다고 주장하는 거고 불체포특권을 없애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제도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면책특권이라는 거예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그걸 갖고 뭐 하지 않는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보통 예주가 뭐 누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했어. 뭐 비방하고 다녔어. 그거를 뭐 SNS에 막 공표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고소다. 명예훼손을 고소다. 처벌받아. 명예훼손. 근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명예훼손을 안 받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안 받아. 남을 명예를 훼손한 거고 남의 허위사실에도 불구하고 벌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럼 고난을 줄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처벌 안 받아. 그럼 의회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런 걸 줬냐는 얘기야. 그걸 고난을 줬냐는 얘기야. 자,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야? 그, 국회의 기능. 감, 감시. 그렇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물론 이제 가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입법, 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고 법을 만드는 기능 외에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행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잘못한 일을 뭐 하다 보면 밝히다 보면 그 다음에 때로는 그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실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실수한 걸 붙잡아갖고 네가 허위사실 유포다 명예훼손이나 국회의원을 잡아 가둬버리면 그러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자유롭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유롭게 우리 학급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선생님이 뭘 고쳤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해봐. 예주가 그래서 정말이요? 그랬더니 정말이지. 혼내시려고 거야. 안 혼낼 거야. 그 예주가 손들어갖고 선생님은 너무 성격이 급하고요. 어쩌고 막 그랬어. 내가 성격이 급해? 너희 나와. 이놈의 새끼가 이러면서 혼내서란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애들이 선생님이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걸 지적할 수 있을까? 없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도 혼나지 않는다는 것들이 전제되어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언론에 자유를 주고 뭐야? 면책특권을 주는 거라는 얘기.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을 악용해가지고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나는 뭐가 있다? 면책특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늘 어떤 제도라는 것들이 제도 자체가 100% 순기능 하지 못한다는 거야. 꼭 음, 그 제도에는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악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주가 음, 가짜뉴스를 처벌한다고 하는 것들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할 의사는 일도 없어. 사실 예주는 순수하게 가짜뉴스가 나쁜 거니까 규제한다고 주장을 해.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제도가 갖고 있는 허점 때문에 그거를 악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따져봐도 음, 그걸로 인해서 악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그것이 더 문제냐? 아니면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 피해가 더 큰 문제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뭐야? 저울질해 봐야지. 그건 그 시대의 어떤 그 사회의 문화라든가 벌어지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엄격한 그런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쪽 의견이 갈 수도 있고 또는 가짜뉴스가 그리 심하지 않다면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 여겨서 가짜뉴스에 대한 그 법적 집행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그런 또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여러 가지 맥락들을 함께 이제 우리 예주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전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 상황이 좀 이해가 가? 어떤 면에서 음, 네. 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그럼 뭐는 아는 거야? 자, 쌤이 이 책을 보면서 예주의 두 가지 면에서 예주가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돼서 첫 번째로는 요 뉴미디어의 문제나 뉴미디어 현황 자체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디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거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예주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 가지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계속 논술 문제라던가 시사 사회 문제에 중요하게 나와. 이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그래서 예주가 앞으로 이제 그 학업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배경 지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 예주가 뭐 논술을 쓸 때라든가 이럴 때 좋은 그 밑자리 배경 지식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예주가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가짜뉴스와 관련되어서 지금 그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짜뉴스를 100% 가짜뉴스가 아니라 가짜와 진짜를 섞는 거예요. 그 뭐 예주는 전민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으로서 인간성이 더럽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전민중 3학년 맞고 뭐 공부 잘하고 맞아. 그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갔던 이제 뭐야 인간성이 더럽다까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진짜처럼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놔서 어느 게 가짜인지 어느 게 진짜인지. 그러니까 아예 뭐 예주가 무슨 뭐 5살짜리 무슨 꼬맹이 남자아이인데 아주 뭐 성격이 괴팍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다 거짓말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가 명확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짜와 진짜를 섞어놓은 어떤 그런 방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을 이렇게 자기가 보여줘서 이거 진짜다. 라는 식으로. 또는 어느 한 부분을 보여줘서 이것들이 가짜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 이제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저기 때문에 그래. 뉴미디어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올드미디어와 현재 뉴미디어의 가장 큰 차이가 혹시 뭐라고 생각해? 올드미디어, 뉴미디어의 가장 큰 차이. 상호작용이 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차이지. 예전에 올드미디어는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방송이나 신문이 내보내면 그냥 끝이었어. 물론 이제 청취자 의견을 뭐 항의해서 뭐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긴 했어. 방송국 상대로 해서. 근데 그것들이 뭐 실시간이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뭐 바로 뭐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든가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 댓글 담는건가 아예 유튜브 같은 경우 뭐해 실시간 저기를 하잖아. 그 생방송 중에 채팅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요즘에 방송도 이제 뭐 바로바로 문자 받고 뭐 전화 받고 참여를 하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소통이 더 실시간으로 그리고 더 활발해졌다는 점들. 그런 점들에서 이제 올드미디어, 뉴미디어 어떤 그런 커다란 차이들 맞습니다. 또 어느 음, 옛날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눠져 있었어. 어, 같았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었어. 방송국만이 방송을 할 수 있어. 신문사만이 신문을 낼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예주가 방송국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예주 네가 신문사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예주 네가 뉴스를 생산할 수도 있고 네가 뉴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 그런 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쳐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른바 1인 미디어의 출현.
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한 장점도 상당히 많아요.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방송이 한번 되려면 신문 기사가 한번 되려면 과정과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주가 가끔 그게 좀 이상해. 기자가 분명히 취재를 해갔어. 그럼 신문에 나야 되잖아. 방송에 나야 되잖아. 근데 안 나와. 왜? 왜 안 나오는 거야? 음, 위에서 잘린 거야. 음, 예주가 열심히 취재해갔는데, 일선에 취재해갔는데, 위에 편집부장이 이거 보고, 야, 이거 잘라. 그러면 뭐 못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예주가 취재했는데 위에서 잘랐다. 그럼 자른 사람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른 사람이 나름대로 뭐가 있다는 거야? 이유가 있다는 거야. 야, 이 기사 사실 맞아? 이 기사 혹시 뭐 이렇게 불충분한 거 아니야? 이 기사 지금 시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야? 등등의 부분들로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검토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정 정도의 안정적인 그리고 신뢰가 보장된 그런 것만 기사로 나가고 뉴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임미디어 그런 게 돼야 안 돼. 그냥, 음,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잖아. 내가 방송하고 싶으면 방송하잖아. 그러니까 걸러지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의도한 경우나 의도하지 않은 경우나 가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 게 높은 거야? 1인 미디어. 1mm가 높은 거지. 1mm는 일부러 내가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해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일부러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검증 단 단계가 없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서 현재 이른바 뉴미디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짜 뉴스가 범람하기 쉬운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이른바 디지털,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 사는 거잖아.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 아날로그랑 디지털? 음. 종이 신문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뭘까? 매체. 그치, 매체가 미디어가 다른데 그 미디어가 어떤 속성이 다르다. 다른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복제. 음, 복제. 왜? 복제가 어떻게 달라? 아날로그와 디지털하고 어떻게 달라? 디지털이 복제되기가 훨씬 쉽죠. 그렇지. 복제되기 훨씬 더 쉽지. 아날로그는 복사하면 일단 품질 자체가 떨어지잖아. 원본하고 복사본하고 질이 다르잖아. 근데 디지털은 그냥 원본하고 텍스트니까. 복사본하고 같잖아. 어? 디지털 파일 녹음된 거 파일로 복사하게 할 때 다른 게 아니잖아. 똑같잖아. 구별도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첫 번째. 짧은 시간에. 두 번째. 아까 SNS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쫙 펴나가시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했잖아. 클릭은, 근데 천리 가는데 시간은 엄청 걸려. 그 퍼지는 그런 속도가 있잖아. 근데 뭐는 SNS는 그 퍼지는 속도가 물론 모든 SNS가 다 모든 소식이 급속도로 퍼지는 거 아니야.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썼어. 근데 하나도 안 퍼질 수 있어. 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근데 그게 휘발성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이슈면 관심이 끄는 내용이면 급속히 퍼져나간다. 그런 점에서 그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 그 파급력, 전달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무한복제가 가능해요. 퍼달리기. 그것들이 가능해졌던 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가짜 뉴스가 더 이제 뭐야 심각해질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요즘에 그 아까 말했듯이 AI 그 기술 때문에 어, 그 특히 요즘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예주도 이제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뭐 나체 사진 같은데 예주 얼굴을 갖다 뭐 하는 거야. 합성을 시켜. 그래서 예주가 뭐 이렇게 나체로 뭐 모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막 돌리는 거야. 막 음란물을 만들어서. 그럼 그런 피해를 부순한 그 사람이 당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그것들이 조잡했다는 거야. 아, 이거 합성이네. 라고 이제 알았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 AI가 아주 뭐하게 정교하기 때문에 이게 합성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 게다가 지금 선생님 목소리, 예주 목소리, 이걸 그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이.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주가 이렇게 있는 거를 예주 목소리가 몇 가지만 이렇게 그걸 따와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예주 얼굴 모습 해갖고 자막 막 이렇게 입혀갖고 하면은 예주가 그냥 말하는 거 나와가지고 우리 담탱이 저 연락 잘 줬다 하고 막 그 욕하는 그 동영상이 만들어져. 그걸 퍼뜨려. 그럼 그거 완전히 누가 욕한 거야? 예주가 당연히 음, 욕한 거가 되는 것들이 퍼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누구나 쉽게 그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문제. 옛날에는 그것들을 전문가들이 비싼 장비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만들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그냥 예주가 그냥 뭐 프로그램 다운받아 아니 다운도 아니야 그냥 어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무료 회원 가입해가지고 뚝딱 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구나 접근 쉬우니까 그냥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된 거지. 그런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2쪽, 123쪽, 122쪽 제일 마지막 문단과 123쪽의 이야기 또 하나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뭘 얘기하고 있어? 음, 그거, 가, 뭐지? 그러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한 사람의 그런 관심사 이런 거를 알아내서 그런 것만 추천해 뜨게 하는 응. 그러니까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뭘 이용해서 확증 편향은. 확증 편향을 만드는 이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결국 그것들이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알고리즘의 긍정적인 점이 뭐야? 어, 편리하게 해준다. 음,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거를 개별화시켜서 맞춰준다. 알고리즘. 그래서 선생님이 참 신기하다. 요즘에 그 무슨 테무? 알리 테무 이런 거 음, 중국 그 들어봤어요. 중국판 쿠팡이지. 우리 쿠팡인데 이제 중국판 쿠팡이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런 그 알리나 테무가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막 휩쓰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다라는 말 들어봤어? 네. 뭔 말이야? 그때 거기에 공장이 많이 있었어서. 그렇지 공장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예주가 쓰고 있는 물품들 중에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뭐야? 메드 인 차이나. 인 경우 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뭐 신발, 뭐 가구 뭐 이런 것도 이제 메드 인 차이나가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것들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중국에 있다. 그 세계의 공장이다. 메드 인 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중국은 그래서 어쨌든 생산만 잘하는 거야 과거에. 근데 그 생산도 이제 이른바 하청. 우리나라나 미국이 요거 필요해 만들어. 라면 그 사람들 저가에 만들기만 잘한 거였어. 근데 이제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자기들 자체의 기술을 갖고 자기들이 뭐야, 삼성과 경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자체내 브랜드, 자체내 제품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유통, 판매도 누가 하는 거야? 중국. 중국 기업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유통 기업들이
위기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테무의 수장님이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거기서 그 이벤트를 많이 해. 처음에 이제 그 확보를 하려고 거의 앱에 접속을 시키려고. 그런데 이 상품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야. 세 가지를 구입해. 근데 보면 선생님이 그 여기 선생님이 이사하면서 사람을 만들고 축구를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거든. 그래갖고 축구를 하자마자 가갖고 풋살 경기장에서 10분간 뛰는데 네 번이나 까닥까닥 넘어져갖고 막 손목도 이상하고 막 무릎 음, 다 깨먹고 막 해갖고 집에서 욕 엄청 먹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축구화를 안 신고 가갖고 이렇게 하고 막 미끄러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SNS에다가 뭐 처음 축구 처음 했는데 뭐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썼어. 그리고 태무에 선생님 축구하고 막 이렇게 저기 되는 거야. 추천. 오, 그 뭐 그런 식으로 뭐 축구가 추천되고 뭐 쌤 같은 다른 거 쌤이 뭐 이렇게 이사 와서 뭐 필요한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청소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필요한 것도 아니 내가 얘한테 이걸 알려주는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게 나한테 추천이 될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다른 SNS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뭐 연결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나한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천의 어떤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는 어떤 그런 원리인 것처럼 모두 마찬가지인 거예요. 뉴스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기사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뉴스 기사가 공급이 됐어. 근데 지금은 개별화된 개별.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 사는 여성 청소년이라고 이제 예주를 해놓고 근데 그거에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뭐 노래에 관심이 많아. 노래들 중에서도 무슨 뭐 남성 아이돌에 관심이 많아.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어떤 것.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걸 기억, 편리한 거잖아. 근데 이것이 갖는 문제점은 뭐라는 거야? 딱 그 특정 부류만 될 수 있. 그렇지. 갇히는 거야, 갇히는. 그 안에 갇히게 된 어떤 그런 문제들이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짜뉴스가 계속 이게 그 유사한 가짜뉴스가 공급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더 이상 가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까 확증 편향을 하는데 진실을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122쪽에 좀 다른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용어가 하나 나와서 자, 어, 뉴스에 어뷰징? 이제 어뷰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 그 언론에서 쓰는 용어야. 어뷰징이라는 게 용어인데 어뷰징이 뭐래? 뉴스를 기계적으로 베껴 쓰고 동일한 뉴스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 음, 어뷰징이 왜 그러면 이 어뷰징 행위가 나타날까? 음, 쉽게 가려고. 원래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어떻게 돼? 기사를 써야 돼. 막 조사하고 그렇지. 파견다니고.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해야 돼.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요즘에 신문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야. 그리고 그 신문사 인원도 소수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 신문 뭐 이렇게 그 하게 되는데 모든 기사를 커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쓴 기사를 그냥 그대로 뭐에다가 가져다가 약간 말만 바꿔가지고 내 보내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어뷰징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 클릭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 왜 클릭을 유도하는 게 중요해? 조회수가 많아야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조회수가 많아야 돈이 들어. 왜 조회수가 많아야 돈이 들어오는 게 그 어떤 맥락이야? 어떤 연계고야? 조회수가 많으면 왜 누가 돈을 왜 줘? 에, 인터넷 신문사가 먹고 사는 방법이 뭐야? 신문사가 먹고 사는 방법. 기사, 뉴스.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물품은 이 컵이다. 이 컵을 팔아서 10,000원 돈을 받잖아. 네. 원래는 기사를 팔아서 기사를 읽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신문사가 먹고 살아야 돼.
그치? 그래서 옛날에 신문을 팔았어. 뭐,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구독료를 내잖아, 우리가. 그 신문을 보는 값이잖아. 근데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구독료를 안 받아. 대부분. 그럼 그 기사를 본 값을 안 받는단 말이야. 물건을 파는데 물건 값을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럼 신문사가 어떻게 복사? 조회수 많아봤자 뭐해? 그 사람이 많이 봤자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닌데. 어떻게 먹고 사? 약간 유튜버들이 영상 만들면 유튜브에서 돈 주는 것처럼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버에서는 왜 돈을 주고 사는데? 유튜브는 돈을 광고? 광고지. 결국은 그 신문 기사 안에 뭐가 붙는 거야? 광고가 붙는 거야.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봤다라는 거는 신문 기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신문 기사 안에 있는 뭘 봤다고 생각하는 거야? 광고가 노출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신문을 뭐 100번 클릭했다. 그럼 광고가 100개 노출된 거야. 500번 클릭했다. 그럼 500번 노출된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돈을 그만큼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뭐하기? 눈길 끌기, 시선 끌기. 그 제목을 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기법을 활용하고 이른바 속보 경쟁. 속보 경쟁. 왜? 속보 경제. 왜 속보 경쟁하는 거야? 아, 약간 뉘앙스는 알겠는데. 응, 속보가 뭐야? 딱, 응, 딱. 신속한 보도, 신속한 보도, 빠른 보도, 남들보다 빨라야 돼. 그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사람들이 클릭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속보 경쟁. 이제 속보가 근데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신속한 보도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연속 보도. 이어서 보도하는. 음, 사건의 그 다음에 연속 보도해서 속보가 이럴 때는 가끔 이제 우리 한글의 아쉬운 점이에요. 똑같이 속보인데 이게 신속한 보도의 속인지 속도할 때 그 속인지 연속할 때 그 속인지 그게 이제 우리 속보라는 말만 써놓으면 구분이 안 가잖아.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사 들의 어떤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신문사들이 자꾸 이제 그런 경쟁에 이제 휘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먼저 막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할 틈이 없는 거야. 검증할 틈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의도적인 가짜 뉴스가 아니라 뭐 실수 또는 그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검증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의 어떤 부재. 그로 인한 어떤 가짜 뉴스 이런 뭐 오보가 나온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하잖아. 물론 그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근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제 팩트 체커, 팩트 체크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가짜 뉴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럴 만한, 판별할 만한 변별력을 키운다. 그렇지. 의심하지, 의심. 판단을 미루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거 진짜야? 진짜 맞아? 근거가 뭐야? 아니면 다른 기사를 이렇게 좀 찾아보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꼭 비교해보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 믿을 만한 건지 봐야 되고, 또 음, 말하는 주체를 봐야 돼. 신문 음, 주체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예주도 그렇잖아. A라는 친구가 말할 때, B라는 친구가 말할 때, 어떤 A라는 친구가 말할 때는 의심 안 해. 왜? 걔가 평소에 거짓말을 할 애가 아니야. 그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을 했지. 어? 그래도 말하면은 뭐야? 그걸 잘 안 믿지. 그런 것처럼 그 보도의 주체가 누구냐? 어느 신문사냐? 또는 그 신문사나 그 방송 같은 건 성향 이런 거를 제가 파악하고 있더라면 요 신문사에서 한 얘기만 믿을 만하다. 요 신문은 조금 뭐하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그 정보 소스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이제 가짜뉴스를 좀 걸러내는데 그 다음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자기가 그 팁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자, 그 다음에 그 중독 형상에 대해서 나왔지. 뉴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중독이 어쨌든 뭘 보고 중독이라고 해? 중독의 정의가. 중독의 정의요? 중독의 정의. 계속 그걸 찾고 그거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그렇지. 두 번째가 그건 없으면 뭘 느끼는 거? 불안을 느끼는 거.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뭐 이제 중독이라고 그러고. 중독이 안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그걸 끊으면 막 그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런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중독 상태라고 보는 거지. 근데 아무리 그걸 많이 해도 없으면 뭐 없나 보다 그러고 산다라면 그 사람은 뭐 아니야? 중독이 아닌 걸로 봐야 돼. 우리가 흔히 중독하면 그냥 많이 하면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하면 중독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많이 하는 거 못지않게 그걸 안 하게 되었을 때, 못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불안을 느낀다거나 평상심을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중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혹시 예주는 중독의 기미가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니요, 저는 딱히 없어요. 공부 중독 아니야? 에이, 이건 절대. 절대 아니야. 그래서 아니 뭐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친구들한테 욕 먹어서 3천원 내야 돼. 막 이것도 중독 아닌 일 아니야?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은 막 하고 있는데 나만 뭐 자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불안하고 그러지 않아? 에이, 그건 절대 아니야. 아, 자, 어쨌든 이런 중독이라는 부분에서 여기 아까 이제 그 나왔는데 용어 나온 게 이제 뭐야? 노모포비아. 노모포비아. 뜻은 노, 모바일 음, 포비아. 음, 그 모바일 폰이 없을 음. 때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 그렇지. 그래서 노모포비아라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모포비아. 자, 그 다음에 134 쪽에 나오는 용어는 호모 증후군. 포모 증후군은 타인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불안감. 포모 증후군. 예준이 SNS 안 한다고 아니요, 해요. 근데, 약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SNS 포모 증후군이 약간 포모 증후군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하는 거는 SNS? 아, SNS요? SNS,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하는데 너가 올린 게시물에 반응이 없으면 좀 그래? 네, 그런 것보다 어. 약간, 뭔가, 뭐 친구들이랑 연락을 안 하거나, 음, 이러면 약간, 근데 이게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해야 될지. 음, 아니면 불안한 건지. 선생님은 포모 증후군이 확실해. 음, 확실한데,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 뭐 밴드에 글을 썼어. 근데 자꾸 들어가 봐. 누가 혹시 반응을 안, 아, 좋아요를 눌렀나, 뭐 댓글 남기지 않았나.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을 좀 이렇게 슬퍼. 야, 내가 막 이렇게 애써서 뭐 글을 썼는데 왜 아무 그 반응이 없지?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막 글을 쓸 때도 어떻게 하면 반응을 좀 유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그 생각을 좀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또 스스로는 내가 왜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연연하지? 이제 안 봐야 음, 그런데 또 보게 돼. 하루도 몇 번씩 들락날락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 SNS 반응 많은 사람, 댓글 많이 달리고 막 이런 사람도 보면서 막, 와, 부럽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재능인가? 라고 하면서 또 한편에는 이게 세부가 두 가지야. 댓글이 많이 달리는 사람. 하나는 이른바 셀럽. 진짜 그 사람이 무슨 인기가 있는 사람이야. 잘생겼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러면 어쨌든 저절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댓글 달리는 게 많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주한테 가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뭐 예주 씨 멋져요 이러면 그 SNS도 품앗이 비슷해가지고 내가 음, 예주 글 달아주면 예주도 내 글 와서 한번 달아준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품앗이 왔다 갔다 하면은 글들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쌓인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부지런했던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지런하게 싫은 거야. 남의 글 가서 막 이렇게 읽어서 뭐 달아주고 뭐 이것도 다 시간 드는 거잖아. 그 남들이 와서 내 글에 막 글 달아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 마음도 얼마나 웃기냐면 글이 또 이렇게 많이 달리잖아. 귀찮아. 그래도 댓글도 아, 이렇게 반응하기 전에. 그 댓글도 이렇게 하나하나 달아주는 것도 그것도 엄청 그 일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순투성이지. 그러니까 인기는 그 받고 싶은데 그 내 시간은 뭐 하고 싶지 않고 낭비하고 싶지 않고 음, 쓰고 싶지는 않고. 근데 그는 사실 이런 마음 갖고는 잘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거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포모증후군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포모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그 강도, 얼마나의 또 그런 그 세기로 갖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제어력. 그걸 자기가 인지하고 어느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이제 그만하자.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 그거에 계속 질질 끌려가는 거야. 질질 끌려가는 거에 또 다른 문제는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패배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분명히 결심했는데 왜 난 이걸 못 지키지? 라고 그 질질 끌려가는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음, 열등감, 열패감이 드는 거지. 그럼 상당히 큰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어떻게 끊어내는 건가라는 부분. 그리고 선생님이 그 뭐야, 올해 초였나? 다이어트를 했어. 그래갖고 막 살이 좀 잘 빠졌어. 그래. 난, 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안심을 했어. 그 나서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갑자기 살이 또 확 찐 거야. 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도 괜찮아. 지난번에 마음 먹었을 때 뺐잖아. 이번에도 마음 먹으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안 돼, 지금. 음, 그러니까는 막 멘붕이야, 멘붕. 도대체 왜 안 빠지지? 왜 안 되지? 그런데 또 그렇다고 막 간헐적 단식 모여갖고 막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막 이런 걸 하기는 싫은 거야. 막. 그럼 또다시 요요로 돌아올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갈등? 뭐 이런 걸 느끼는 거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일들인데,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자기를 어떻게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갈 디자인해 나갈 건가. 선생님도 맨날 고등학교 때 그 일기 쓰는 거 지금 보면은 맨날 뭐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려면 뭐 성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잠을 몇 시간 자야 되고, 공부를 어떻게 되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후회하고, 고민하고, 후회하고. 그거의 어떤 그런 연속. 그러면서 어쨌든 뭐 좀 나아지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뭐냐, 부끄럽고, 나는 왜 그럴까? 근데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기 한 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대.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내비로 또 이럴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이제 뭐 하게 되면 회피하게 돼. 회피. 남도 그런데 뭐 이라고 하면은 그럼 또 자기가 어떤 목표에서 뭐라 자기를 다그치고 해 나가는 일들은 또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런 점에서 이제 예주는 결국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길을 선택을 할 거냐, 자기를 어떻게 이제 디자인해 나갈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주 스스로가 또 잘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호모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호모증을 갖는 것들이 위기의 징후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내가 결단을 내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간다던가 아니면 포모주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정 나 그 관심 많아 나 이번 게 그러면 관심 확실히 더 잘 받기 위한 문제로 나를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길들 중에서 예주가 선택할 것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135쪽 보겠습니다. 리미드 중독의 이유 첫 번째. 번째, 정보를 얻거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동기. 두 번째, 시간 보내기와 오락의 동기. 세 번째. 있죠. 현실 도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세 가지 그런 중독의 그 이유를 했는데, 쌤은 첫째야, 첫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리미드 중독으로 많이 간다라고 하면 첫째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예주는 만약 간다면 어떤 것들, 저, 저 첫째, 둘째인 것 같은데. 첫째, 둘째, 어떤 가장 큰 문제는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 번째. 응? 세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의 어떤 그런 동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건데 사실은 보면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이것도 합리적인 선택인 거야. 현실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그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사실은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 생존의 욕구란 말이야. 그게 합리적인 거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 선택이야. 근데 다만 또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그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 힘든 것들이 현실을 도피한다고 해서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오히려 현실의 문제는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되지. 만약 현실의 문제를 그냥 이렇게 놔둔 채, 방치해둔 채 하면 이 현실의 문제가 눈덩이처럼 드러나는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진짜 현실 도피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143쪽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용어가 뭐 143, 43조. 143쪽 나와 있는 용어. 디지털 격차. 우리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역시 또이 표현을 또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144쪽에 디지털 격차가 뭐래? 뉴미디어와 관련해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 이걸 보고 우리가 디지털 격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 존재했던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145쪽에 원래도 과거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야? 지식 격차. 지식 격차나 또는 정보 격차. 정보 격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즉,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받는 어떤 그 수준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접하는 정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정보 격차나 지식 격차로 인해서,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출발점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지식 격차, 정보 격차가 다르다 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날에 이제 이른바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과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매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돈 문제였지. 사회적 지위였던 그런 문제였지.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가난할 수밖에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매체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디지털 격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디지털 격차는 여기 148쪽 제일 밑에입니다. 디지털 이용 격차와 음, 디지털 결과 격차. 디지털 이용 격차하고 효과의 차이가 있냐는 디지털 결과 격차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그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그런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뉴미디어를 이용하는 능력이나 수준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ем 엄마도 핸드폰 갖고 있는데 핸드폰 갖고 뭐만 하더라고요? 전화만 하더라고요. 그거 갖고 뭐 SNS를 한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런 거 잘 못하신다는 거죠. 아무래도 새로운 기기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격차, 결과 격차를 또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9쪽에 첫째, 정보 활용 능력은 정보를 식별하고 처리하고 조직하는 능력이다. 정보 활용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둘째, 콘텐츠 생산 능력은 콘텐츠를 자기가 소비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산하는 어떤 그런 주체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거죠. 세 번째,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주가 기본 개념들을 잘 알아둬야 이게 이런 문제를 구성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거고 그래야 이제 예주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가치관이 생기는 거고 또 너가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기본 밑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만약 논술을 쓴다던가 뭐 이럴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거기에 이제 예준호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는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계층이 재생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뭐야 그 다른 그 예상과 달리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였냐면 153조 자 뉴미디어에 관련되어서 어, 보니까 과거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뉴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이용할 수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뉴미디어 이용 못하고 이래서 이 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라는 거야. 오히려 부자들이 뉴미디어를 뭐 한다는 거야, 애들에게. 덜 사용을 하고. 덜 사용하게 한다. 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오히려 더 뉴미디어를 더 많이 많이, 사용한. 그 이유가 뭐야? 음, 음, 스마트폰이 제일 싸기 때문에. 스마트폰 유튜브 보는 거 광고 달리고 이렇게 있으면 그럼 안 되잖아. 그 스마트폰만 주어주면 애가 돈 시간을 뭐 하는 거야? 보내는 거야. 그게 제일 싸다는 거야. 아, 부잣집은 스마트폰 안 주고 그 시간에 애한테 뭐야? 무용하게 하고 뭐 기타 배우게 하고 뭐 수학 과외하게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한다는 거야. 요즘엔 그게 다 뭐 하는 일이야? 다 돈 드는 일이잖아.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어떤 그런 곳에 아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용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 하나 주어주고 만다는 거야. 근데 그럼 그 스마트폰 든 애는 그거 갖고 뭐 한다는 거야? 게임하고 어? 유튜브 보고 그렇게 이제 오락 이런 부분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애하고 차이가 뭐였다는 거야? 나는 그런 것들이 현재 그 사회적 병리현상을 하다. 자,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뭐야 풀 뜯어먹고 막 이랬잖아. 야채 먹고. 그래서 이게 뭐 풀밭이냐 막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뭘 먹고? 고기 고기. 많잖아. 고기 먹고. 요즘은 부자들이 채소 먹고. 부자들이 비건 해갖고 뭐 채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뭐해? 고기 먹고. 근데 그 이유들이 이제 고기값이 좀 싸졌어. 왜? 대량 축산. 방부제 향상제 막 엄청 먹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기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 때문에 이른바 비만 또 각종 성인병 이런 거 걸리잖아. 반면에 부자들은 풀 먹는데 옛날에 그냥 이렇게 들판에 깔린 거 이렇게 풀 뜯다가 먹었잖아.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른바 유기농 채소라는데 그 유기농 채소 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 싸요. 그러다 보니까 비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부자들이 하게 와요. 그러니까 과거로 완전히 거꾸로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선생님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식물화 얘기. 이 어, 미디어도 똑같다. 미디어도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건가 하나.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는 건가.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얘기 쭉그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빅데이터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부분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51쪽에. 자, 빅데이터의 특성 첫 번째. 엄청난 양을 아, 가질 수 있다. 볼륨하고 V가 첫 번째 V가 이제 엄청난 양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빅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데이터가 쌓인 것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엄청난 다양성. 다양성을 말한다 해서 데이터 그 자체가 쌓여 있는 것 갖고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뭐야, 바꿔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엄청난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넘겨서 158쪽 생성되고 처리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요즘 AI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진 게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많은 자료 갖다 주면 그 언제 그거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 처리할 의미가 없더니 근데 이게 처리 속도가 가능. 네 번째 159쪽 정보의 질이나 가치와 관련해서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 전에 그 인공지능 그가 준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잖아. 근데 그 학습된 그 자료가 오염이 된 거야. 그 학생 자료가 뭐그 데이터가 그때 뭐였더라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연인 관계 사이에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것들 갖고 학습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 AI가 그러면 그 AI가 결과물 내놓는 게 맨날 욕이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배웠는데 뉴욕에 무슨 할렘가 가서 하면은 맨날 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주식 깡패들한테 가서 우리나라 말 배운 거야. 그럼 그 사람 그 외국인들은 맨날 뭐 할 거야? 이란 뭐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욕 같은 거 나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그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배웠으면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할 거 아니야.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AI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그 원천이 된 어떤 그런 빅데이터 그 소스가 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AI가 내놓는 결과들도 결국 그거에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성불평등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성불평등적인 사고를 알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바로 진실성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아니구나. 다섯 번째 160조. 쉽게 변하고 사라지는 병동성.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죠. 언제든지 글을 수정하고 뭐 댓글을 뭐 달고 삭제하고 했을 때에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이고 161조 여섯 번째 끝으로 가치 있는 정보.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로서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그 자체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빅데이터를 이제 해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들 그것들이 직업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상당히 이렇게 높은 그 연봉을 받는 많이 훈련돼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요 얘기 168조 158쪽이요. 168조 자, 밑에서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파악되는 대상이에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결과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결국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용하는 것은 인간이며 빅데이터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권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쌤이 이 부분 읽으면서 흐뭇했거든. 왜 쌤이 이 부분 읽으면서 흐뭇했어? 결국엔 응, 인간이
음, 이 있어야 한다.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위에서 인간, 그래서 못했다. 쌤이 흐뭇한 이유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결과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야? 기본소득. 주의 기본소득이지. 왜 흐뭇한지 알겠어? 음, 빅데이터라는 것들이 공유구라는 거, 공유구. 모두가 노력해서 함께 만들어낸 것이니 그것의 결과물을 특정한 개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눠줘야 된다. 쓰는 말은 기본소득 캠페인의 어떤 이 사람은 기본소득 얘기를 안 했라고 말 안 했지만 이게 기본소득 얘기라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야 흐뭇했던 거야. 됐어? 네. 자,